생명과학이고 맨 앞에는 생명과학의 이해, 생물의 특성, 생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모든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다.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기도 하다.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세포 수에 따른 구분,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으면 단세포 생물인데, 집신벌레, 아메바, 대장균 등이 있고, 집신벌레랑 아메바는 핵이 있습니다. 핵이. 대장균은 핵이 없어요. 이거는 핵이 없으면 이제 원핵 생물이라고 하는데, 원핵 세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원핵 세포는 핵이 없어요. 핵이. 근데 이제 얘네 빼고 나머지는 다 진핵 세포로 되어 있고, 진핵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핵이 있어요. 얘네들은. 핵이 있는 세포는 진핵 세포고요. 사실 이제 개 중에는 뭐 적혈구나 이런 거는 사실 또 핵이 없죠. 근데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하고, 다세포 생물은 몸에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런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 개체가 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구성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생물의 구성 단계가 있는 거고요. 사람을 비롯한 동물, 뭐 양파를 비롯한 식물 이런 애들은 이제 다세포 생물이고, 아메바 근육세포 있고, 또 근육세포는 배우다 보면 이제 다세포 생물이에요. 또 다세포, 다핵세포요. 다핵세포. 핵이 여러 개가 있는 또 세포가 또 있습니다. 양파의 표피세포 이런 것들이 있죠. 아무튼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 그게 중요한 상황이고, 물질대사, 생물을 유지하기 위해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고, 물질대사 과정에서 물질의 전환과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자, 물질의 전환은 이제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어떤 다른 다른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질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출입도 일어납니다. 생물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는 거고요. 그 물질 대사를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동화작용은 이제 뭔가 합성하는 거예요.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을 해야 되면 이제 좀 커지죠. 분자 자체가. 근데 고분자 물질을 만들 때 결합을 해야 돼요. 어떤 화학 결합을. 결합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되고,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 등이 있다. 통합과학에도 나오겠지만, 아무튼 동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지죠.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작용이고,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생성물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아니죠. 반응물이죠.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생성물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하는 과정이 일어나죠.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화작용이 일어나면 세포호흡, 소화 등이 있다.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 물 등을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동화작용이 일어나고요.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한다.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화작용. 광합성은 동화작용, 세포호흡은 이화작용. 자, 에너지를 얻는 그런 물질대사 과정이 있고요. 에너지를 이제 흡수해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드는 물질대사 과정도 있고,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며 항상성을 유지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 생물이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여 생명체를 보호한다. 항상성은 체내 외의 환경 변화에 대해 생물이 체내 환경을 일정한 범위로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고 항상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 따로 항상성 따로 구분하시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를 구분을 해야 되죠. 지렁이가 빛을 피해 이동한다.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지.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순간적으로 손을 뗀다. 자극에 대한 반응. 미모사 입은 물체에 닿으면 오므라든다. 밝은 곳에서 동공이 작아지며 어두운 곳에 동공이 커진다. 이런 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자,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 체내 수분량을 유지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체내 농도를 유지해서 또 삼투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성의 예고, 더울 때 땀을 흘린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이제 땀이 증발되면서 열에너지 빼앗아 가기 때문에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체온 조절한다. 항상성이고, 신경계와 내분비계 작용으로 혈당량이 조절된다.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거는 항상성의 예입니다. 그래서 옆에 거 채우면서 할게요. 무엇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본 단위이다. 세포 말하는 거고. 간단한 것도 다 하시면서 하세요. 자, 다세포 생물은 몸이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가 모여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조직 기관이 돼요. 식물 같은 경우에 조직계가 따로 있긴 해요. 조직계가. 근데 공통적으로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게 공통적인 거고요. 동물은 기관, 개가 따로 있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된다. 무슨 작용? 물질 대사 중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다. 무슨 작용?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이고, 세포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작용이다. 세포 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쓰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물질 대사 과정에서 물질의 전환과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일어나죠. 물질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과 출입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도 하나씩 하시면서 하고요. 쉬운 거라도 하십시오. 발생과 생장. 자, 다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통해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전한 개체가 되는데, 발생은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여 세포수가 늘어나고 세포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개체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나날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근데 전체적으로는 발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개구리까지 되는 과정, 이게 이제 발생이에요. 발생. 그러니까 지금 꼬리가 짧아지고 뭐 이런 과정도 사실은 발생이에요. 발생. 어린 개구리까지 되는 거, 여기까지 되는 게 발생이고요.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생장은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 몸이 커져서 성체로 변하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생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발생입니다. 올챙이가 뭐 이 꼬리가 작아지고 다리가 생겨나고 이런 것도 발생 과정입니다. 나날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발생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발생과 생장을 한다. 생식과 유전. 생물은 생식과 유전을 통해 종족을 유지한다. 생식은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이다.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을 한다. 이거는 이제 얘는 이제 요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분열법으로 번식하고요. 사람은 생식세포의 수정을 통해 자손을 만든다. 유성생식이죠. 유성생식.
유전은 생식을 통해 어버이의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자손이 어버이의 유전 형질을 이어받는 것이다. 정록 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정록 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이런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생명 유전자가 X염색체 상에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항상 이 둘 중에 하나는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가지고 있는 X염색체는 항상 엄마한테서 온 거죠. 아빠한테서는 Y염색체를 받으니까. 근데 이게 Y염색체에는 정상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은 정록 생명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들이 정록 생명이 나타나는 이유는 엄마 때문에 나타나는 거긴 해요. 엄마가 보인자일 수도 있죠, 엄마가. 근데 아무튼 아빠 때문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생명은 이런 건 유전의 일종이다. 유전이다. 자, 이런 거를 문장을 항상 다 하나씩 읽으시면서 체크를 해 놔야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가 생기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몰라서. 생물이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항상성. 아는 것 같지만 이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읽어 두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여 세포수가 늘어나고 세포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개체가 되는 것이다. 발생.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전체적인 문장을 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알면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어버이의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 자손이 어버이의 형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유전이라고 해야겠네. 사람이 생식세포의 수정을 통해 자손을 만드는 것은 생물의 특징 중 무엇의 예이다. 생식이겠네. 생식.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 자라는 것은 항상성의 예이다. 그럴 것 같잖아요. 이게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거죠. 정확하게 알아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글씨를 자꾸 읽으세요. 한 글자 한 글자. 대충 보지 마시고. 적응과 진화. 환경이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 적응. 생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 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게 적응이고. 근데 이게 다 뭐 비슷하거든요, 내용들이. 근데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걸쳐 환경에 적응한 결과 집단의 유전 구성이 변하고,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 변화되는 거는 진화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집단이 만들어져야 돼. 어떻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애가 있어. 뭐 그런 애가 뭐 진짜 잘 살아남아가지고 새로운 종으로 이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쩌다 하나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그거를 진화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하고 형질이 달라져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 이거를 진화라고 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환경에 적응한 결과 나타나는 거죠. 진화, 일반적으로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을 말하며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 축적됨으로써 진화가 일어난다. 적응과 진화의 예. 뱀은 아래턱이 분리되어 큰 먹이를 먹기에 적합하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적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뭔가 변화된 거긴 하죠. 가랑잎 벌레는 포식자 눈에 띄지 않게 나뭇잎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다. 건조한 사막에 사는 캥거루 쥐는 진한 오줌을 소량만 배설하여 물의 손실을 줄인다. 사막용은 북극여우보다 몸집이 비해 말단부가 크다. 이 말단부, 귀나 코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한다.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하여 물의 손실을 줄이고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들은 섬의 먹이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한 결과 부리 모양이 섬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 얘도 강아지 로봇도 뭐 자극에 대한 반응 같은 걸 합니다. 뭐 박수 치거나 뭐 이러면은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꼬리 흔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생물로 보진 않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지만. 그 다음에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연료전지 충전시키면 에너지, 전기 에너지 소모하면서 움직인다.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물질대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물질대사 정의 자체가 생명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긴 하지, 사실은. 네. 그렇지만 이거를 물질대사 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래서 일단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생명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얘는 뭐 생식과 유전 이런 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무엇은 생물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 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적응을 말합니다. 적응. 써보시고 넘기지 마세요. 적응을 말하는 거고요. 진화는 생물이 여러 세대에 걸쳐 환경에 적응한 결과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변하고 형질이 달라져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이다. 종의 정의 아시죠? 종의. 자연 상태에서 교배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지 종이라고 하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다른 종인 거죠. 다른 종이 나타난다라는 의미고,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한 거고, 물의 손실 줄이고 물을 저장하는 조직 발달되어 있다. 그다음에 아래턱이 분리되어 큰 먹이를 먹기에 적합한 것은 생물의 특성 중 적응과 진화의 예이다. 그렇죠? 예, 뭉뚱그려져 있는데 적응과 진화의 예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차이. 자, 뭐 비슷하긴 하죠. 뭐 이렇게 이거는 비슷하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예,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에너지가 화학 반응 이런 게 일어나긴 한다. 예. 근데 세포로 되어 있는 건 아니다. 얘는 세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섭취하지 않으면 연료전지에 의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만 뭐 그거 말고 다른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이런 건 나타나지 않는다. 강아지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 안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그런 생물의 특징을 가지는데, 강아지 로봇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생물의 특성 중 일부만 나타나는 비생물이다. 자, 바이러스는 이제 일단 세포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비생물적 특징과 생물적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는 있죠. 자,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고, 크기는 세균보다 작다. 세균은 세포야, 세포. 세포보다 작다. 단백질 껍질 속에 유전 물질은 핵산이 들어있는 구조로 가져 있다. 핵산은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어요. DNA, RNA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거는 DNA 형태로 가지고 있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RNA 형태로 가져 있고, 근데 RNA로 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훨씬 더 변이가 잘 나타납니다. DNA는 이중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이 파괴가 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DNA 특징은. 근데 RNA는 이제 한쪽이 뭔가 결손이 일어나고 뭔가 변화됐어. 그러면 그대로 가요. RNA가 훨씬 더 변이가 잘 나타납니다. 바이러스의 특징, 비생물적 특성,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숙주세포 밖에서 입자 결정체, 단백질 결정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없다. 이건 비생물적 특성이고, 생물적 특성, 유전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고, 숙주세포 안에 핵산을 안에서는, 그러니까 숙주세포 안에서는 핵산을 복제 증식하며 이 과정에서 유전현상이 나타나고,
돌연변이가 일어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이런 거는 또 생물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강아지의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면 세포가 뭐요? 조직과 기관. 자, 무엇은 단백질 껍질 속에 유전 물질이 핵산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바이러스겠네요.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안에서 숙주세포 안에서 돌연변이라고 써야 되네. 돌연변이가 일어나며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하며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은 강아지와 로봇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맞죠? 그러니까 연료전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설명 맞습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다. 아닙니다. 세균보다 훨씬 작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 바이러스의 증식. 자신의 유전 물질을 숙주세포 안으로 주입을 하고 숙주세포 안에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복제되고 단백질 합성이 된다. 요 DNA를 이용해가지고, 요 자기 것도 없구나, 여기다가. 얘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리보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자기 건지 모르고, 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가지고 여러가지 물질들을, 단백질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손의 바이러스가 조립된 후 숙주세포 바깥으로 방출된다. 이게 조립된 다음에 방출된다. 파괴하면서, 정상세포를 파괴하면서. 박테리오 파지 모형은 이렇게 생겼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죠. 실제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뭔가 로봇처럼 생겼습니다. 단백질 껍질, 간은 철수하는 유전 물질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생명과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옛날에는 생물이라고 했어. 생명과학이라고 안 하고 그냥 생물은 진짜로 생물만 배우는 뭐 그런 분야가 아니다라는 거 이제 설명이긴 한데, 지금 이거는 하여튼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을 밝힐 뿐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류의 생존과 복지를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생명과학에서는 생물을 구성하는 분자에서부터 생태계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의 대상까지 통합적으로 연구한다. 분자도 연구하고요. 분자부터 해가지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군집, 생태계까지 전부 다 생명과학 분야다. 이런 거 다 읽어 두셔야지,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정 12면체 도형 전개도로 박테리오 파지 모형을 만들 때 정 12면체 머리는 박테리오 파지의 단백질 껍질에 해당하는 거고,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안에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단백질 합성할 수 있다. 맞죠? 자, 생명과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맞아. 생명과학에서는 생물을 구성하는 분자에서부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대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한다. 맞아요. 넘기겠습니다.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와의 연계. 생명과학은 다른 학문 분야와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한다. 의학, 뭐 심리학, 물리학, 수학, 공학, 정보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뭐 목적은 뭐 인류 복지를 위한 거긴 하고요. 여러 분야를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그런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은 이제 물리학 분야이긴 하죠. 물리학의 원리를 이용해 개발되었는데 미세한 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해준다. 생명과학의 발달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이 세포 내 소기관 같은 거를 관찰하려면은 광학현미경으로는 안 돼요. 세포 내 소기관들은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입니다. 생체 모방공학.
생명공학과 공학이 연계되어 생물의 우수한 특징을 모방한 제품을 개발한다. 뭐 전신 운동복이라든가 전신 수영복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공학적인 분야에도 생체 모방 공학이 발달한다. 사람의 유전체 분석, 생명과학, 기계공학, 뭐 기계도 필요하겠지. 그걸 이제 엄청 효과적으로 이제 그 유전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그냥 실험실에서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물리학, 화학, 정보학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한다. 뭐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죠. 그 사람의 DNA 염기 서열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뭐 몇십 년 걸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계들 이런 것도 잘 발달이 된 거죠. 생물정보학, 생명과학과 정보학이 연계되어 통계 기법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DNA 염기 서열과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고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예측한다. 여러 가지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도 하고요. 그 단백질 구조도 예측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생물정보학에 해당합니다.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으로는 이제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귀납적 방법은, 그러니까 대부분 과학 분야는 좀 실험을 하려면 가설을 설정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생물은 근데 관찰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많다라는 겁니다. 관찰을 해요, 관찰. 그래서 여러 가지 관찰한 다음에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이다. 먼저 관찰이 중요합니다. 관찰.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애들이 침팬지 같은 경우에 어떤 소리를 내면 어떠한 행동을 하네.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제인 구달 이런 사람 침팬지랑 같이 살면서 침팬지인가 아니 침팬지였나요? 오랑우탄이었나요? 하여튼 그 유인원하고 아예 같이 살아요.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 주제 선정, 관찰 방법과 절차 보완, 관찰 수행, 관찰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 게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관찰이 중요하죠. 얻은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규칙성을 발견한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여러 개별적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며 무슨 탐구 방법에서와 달리 가설 설정하지 않는다. 연역적 탐구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설정을 미리 하거든요. 생체 모방 공학은 생명과학과 공학이 연계되어 생물의 우수한 특징을 모방한 제품을 개발하는 학문이다. 고요. 생물정보학은 생명과학과 정보학이 연계되어 통계 기법과 컴퓨터를 이용한 DNA의 염기 서열 등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그렇네. 자,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의 사례, 세포설. 사실 지금이야 다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옛날에 몰랐다는 거죠. 여러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다양한 생물의 관찰한 결과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식물은 되게 형태가 뚜렷하니까 식물은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좀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동물도 세포라는 걸로 되어 있냐, 처음엔 좀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형태가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핵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이거는 세포로 볼 수가 있겠구나.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끌어냅니다. 진화론,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의 특성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밝혀냈다. 진화론. 자,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의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을 관찰하였다.
이 핀치새라는 게 이게 참새 같은 애여가지고요. 그 동네에만 사는 애들이에요. 예. 날개가 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파고스 군도에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사는 거예요. 예. 참새는 원래 텃새라고 하잖아. 텃새. 그 동네만 사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먹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관찰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부리 모양이랑 그 동네에 뭐 딱딱한 씨앗이 많이 있냐, 아니면 뭐 선인장 같은 게 많이 있냐, 아니면 벌레 같은 걸 잘 잡아먹냐, 뭐 그런 걸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핀치를 관찰하고 채집하는 부리 모양을 서로 비교하였다. 서식 지역과 먹이에 따라 핀치 부리 모양이 달라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근데 이 결론을 내리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이게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쓰다 보면은 발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윈이 잘 이야기한 거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그 변이가 있잖아요, 변이가. 그러니까 부리가 짧은 애도 있고 길게 태어난 애도 있고 뭐 두껍게 태어나는 애도 있다. 근데 얘가 유리하니까 얘가 자손을 많이 남긴다. 그러면은 얘네들보다는 얘가 더 우세한 유전자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 동네 사는 애들은 요런 부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쓰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유전자 이런 유전자 이런 유전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리한 유전자가 자꾸 전달 되다 보니까 진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가 자연 선택설을 이제 발견하는 과정이었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생깁니다. 근데 관찰은 일단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긴 합니다. 이게 관찰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면서 생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이다. 가설, 의문에 대한 답을 추측하여 내리는 잠정적인 결론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뭐 보통 가설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 옳은지 그른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설을 세울 때는 예측 가능하고 옳은지 그른지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워야 되고, 관찰을 하고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 가설에 맞게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해요. 그럼 이제 결과 및 정리를 해 분석, 그 결론을 도출했는데 가설이 맞다. 그러면 이제 일반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설이 틀리다. 그럼 가설 수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험할 때 대조 실험을 하는데 대조군을 설정하고 실험군과 비교하는 대조 실험을 해야 탐구 결과의 타당성이 높아진다. 근데 실험군은 내가 그 가설에 맞게 의도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실험하는 거고, 대조군은 아무 변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의도적인 변화 때문에 일어난 건지, 원래 그냥 그렇게 되는 건지, 이런 변화를 주지 않아도 변화가 될 수도 있거든. 대조군이 꼭 있어야 되고, 실험군은 변화를 준 거고 대조군은 변화를 준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다양한 생물을 관찰한 결과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과정은 탐구 방법 중 귀납적 탐구 방법에 해당하고, 귀납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 관찰 주제 선정, 관찰 방법과 절차의 고안, 관찰 수행, 결과 분석과 결론 도출이라고 해야겠죠. 결론 도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생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가설을 세워야 된다. 가설.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탐구 방법이다. 연역적 탐구를 수행할 때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군과 비교하는 대조 실험을 해야 탐구 결과의 타당성이 높아진다. 실험군은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요인을 변화시키는 집단이다. 맞고요. 대조군은 변화를 안 시키는 거고요. 변인에는 탐구와 관계된 다양한 요인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는데, 독립변인은 탐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독립변인에도 조작변인이 있고 통제변인이 있습니다. 조작변인은 대조군과 달리 실험군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 통제변인은 그거 말고 나머지는 일정하게 해주는 걸 통제변인. 아무튼 둘 다 독립변인에 해당하고, 종속변인은 사실 결과에 해당하는 거죠. 결과.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종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 조작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요인으로 탐구에서 측정되는 값에 해당한다. 이거는 종속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종속변인이라고 한다. 변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조작변인, 대조군과 실험군을 갖게 하는 통제변인. 조작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종속변인으로 나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의 사례.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자,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거를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러면 푸른 곰팡이에서 생성된 어떤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가설 설정하고, 세균 배양 접시 두 집단으로 나눈다. 대조군은 푸른 곰팡이 접종하지 않고 세균을 배양한다.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고 세균을 배양한다. 대조군의 배양 접시에서 세균이 증식하였고 실험군에서 세균 증식하지 않았다. 결론 도출. 푸른 곰팡이 세균을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한다. 조작변이는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 종속변이는 세균의 증식 여부. 파스테르의 탄저병 백신 개발. 닭 콜레라 백신처럼 탄저병 백신으로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양은 탄저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건강한 양 두 집단을 나눈다. 대조군과 실험군. 백신 주사하지 않고 탄저균 투여한 거는 대조군. 백신을 주사한 다음에 탄저균 투여한 거. 그래서 대조군은 탄저병에 걸렸지만 실험군은 모두 건강하였다.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 예방한다. 조작변이는 탄저병 백신 접종 여부이고요. 종속변이는 탄저병 발생 여부가 되는 겁니다. 무엇은 연역 탐구 방법에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군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이다. 조작변인이죠. 조작변인. 무엇은 조작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영향을 받아 변하는 것은 이제 종속변인이 됩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세균의 증식 억제하는 물질이 생성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탐구에서 대조군으로 곰팡이에 접종하지 않고 세균을 배양하고 실험군은 곰팡이를 접종한 다음에 배양했다면 종속변이는 세균의 증식 여부, 세균의 증식 여부가 종속변인이 되는 거고,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양은 탄저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백신을 주사하지 않고 탄저병을 투여한 양은 이건 대조군이고, 백신을 주사한 것은 실험군이죠. 대조군과 실험군은 구분하셔야 되고, 2점 테스트 1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세포는 이제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말하는 거죠. 생명활동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 그러니까 그 세포 내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나. 그러면은 거기 내에서 그 세포 자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세포라고 하는데, 세포막이 필요하지. 세포가 되려면 구조적으로 단위가 돼야 되니까. 어떤 생명활동이 일어나려면 또 기능적 단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만 있다라고 해서 생명활동이 스스로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세포라고 보기가 어렵지. 다 한 거죠? 1번에 생명과학의 생명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뭐 괜찮죠?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분자 수준에서 생태계까지다 맞고, 생물정보학은 생명과학의 정보학이 연계된 학문이다. 뭐 괜찮죠? 5번이 답이고, 뭐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극에 대한 반응. 3번이 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명확해야지 이제 답을 고르기가 쉽습니다. 자, 요것도 뭐 일종의 자극에 대한 반응 같은 건데, 이거는 왜 뭐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지금 백색광을 프리즘을 통과시켜 그럼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누겠죠. 빨주노초 파남보 빛 중에 적색하고 자색, 청색 요쪽에서 광합성 하는데 빛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광합성을 여기서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호기성 세균은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을 때 산소 호흡을 하고 이런 애들이. 그래서 요쪽에 많이 몰려들어. 호기성 세균이. 그러니까 녹색 영역에서는 이제 광합성이 안 일어나요. 황색이라던가. 그래서 광합성은 주로 적색과 청자색 파장을 이용해서 광합성 하는구나. 뭐 요렇게 알아낸 실험이고요. 기억이 뭐죠? 항상성과 관련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산소가 많으면 그쪽으로 몰려들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니은은 광합성은 동화작용이 맞죠. 핵함과 호기성 세균은 모두 물질 대사한다. 뭐 일단은 생물이고요. 생물은 물질 대사하는 거 맞고요. 자, 5번이 답이고, 신문 기사의 일부다. 같은 종이라도 기온이 낮은 곳에 새일수록 피부와 바깥 공기 사이를 두툼하게 막아주는 다운의 길이도 긴 것으로 나타냈다. 아, 여기를 아랫부분을 다운이라고 하는구나. 그 솜털 같은 거를 다운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운이라고 하네요. 그 옷을 뭐뭐뭐 다운이라고 하지 않나? 뭐뭐 다운이라고 하던데, 그런 두툼한 옷을 그 다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기억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 적응을 한 거죠. 적응과 진화. 5번 답이 5번이고, 그 다음에 그림은 생물의 특성을 개체 유지 현상과 종족 유지 현상으로 구분한 것이다. 아, 이것도 중요한데 생식과 항상성 중 하나이다. 개체 유지 현상은 항상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개체 유지는 물질 대사,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유지, 발생과 생장.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거고, 종족 유지 현상은 생식이 들어가죠. 종족을 유지하려면 뭐 자식을 낳아야지. 유전, 적응과 진화 이런 거는 종족 유지 현상이다.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사람이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가면 땀이 난다. 항상성 유지, 체온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장구벌레가 번데기 시기를 거쳐 모기가 되는 것은, 그거는 근데 사실 생식이 아니라 그거는 발생에 해당하는 거죠. 네. 발생에 해당하는 발생. 단세포 생물은 니은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단세포 생물이다 하더라도 집신벌레나 이런 거는 이제 분열법으로 생식을 하는 겁니다. 1번. 꼭 유성생식만 생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 강아지 로봇은 센서가 있어 공을 던져면 물어오거나 장애물 피하며 이제 이동하는데,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으며, 자, 강아지와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공통점에 해당합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 얻습니다. 둘 다. 주인이 말하면 꼬리를 흔든다. 자극에 대한 반응 괜찮네. 강아지 로봇은 생물이 할 수 있다. 그렇진 않죠. 아무리 그래도 생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물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생식과 유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둘 다 바이러스이긴 한데, 얘가 바이러스 같네요. 얘가 대장균이 얘 같고, 둘 다 바이러스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지금 가의 숙주세포 내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나는 핵산을 가지고 있다. 뭐 핵산은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세포막을 갖는다. 가는 세포막은 없어요. 세포막이 없습니다. 그냥 단백질 껍질은 있어요. 그거를 세포막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걸 세포막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전개도에서 이제 정12면체 머리를 만든다. 가는 철사를 넣는다. 요거는 이제 뭐 핵산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이제 단백질 kop질을 의미하고요. 기억은 박테리오파지 단백질 껍질에 해당한다. 맞고. 니은은 박테리오파지 핵산에 해당한다. 맞고. 박테리오파지는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할 수 있다. 맞네요.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할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9번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일단 관찰은 하는 거예요. 관찰은 둘 다 일어납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도 과정에 포함이 되는 거 맞고요. 기억은 괜찮고, 문제인식, 가설 설정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방법 및 탐구를 수행을 한 거죠. 여기 써있네. 가설 설정, 관찰, 탐구 설계 및 수행. 자, 나는 잠정적인 해답에 해당하는 거다. 맞고요. 탐구 설계 및 수행할 때 대조군과 실험군 설정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거 맞고. 5번. 10번에 생명과학 탐구 과정이 이용되는 탐구 사례이다. 가와 나에서 각각 균학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중 하나가 이용되었다. 구달은 제인 구달, 뭐 여성 과학자 이름이죠. 침팬치 맞네. 침팬치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였다. 결과 침팬치는 육식을 즐기는구나. 도구를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여튼 균합적 탐구 방법이죠. 에이크만은 닭장에서 이제 각기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먹이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실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에 이제 각기병에 좋은 성분이 있다 이런 거를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알아내죠. 가에서 균학적 탐구 방법이 이용된 거 맞고요. 나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맞고요. 나에서 기억은 종속변이다. 먹이 종류는 독립변인이면서 무슨 변이더라? 변화를 주는 거니까 조작변인에 해당하는 거죠. 조작변인에 해당합니다. 기억, 니은 3번이 답이고요. 자, 건강한 48마리의 양 중 24마리는 탄저병 백신을 접종하고
조작한 거, 조작변인.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실험군이고, 나머지는 이제 접종하지 않다. 접종하지 않은 애들은 그러니까 대조군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애들만 살아남았다 이거죠. 연역적 탐구 방법이 맞고요. 얘가 대조군은 아니죠. 얘는 실험군이죠, 실험군.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실험의 가설에 해당한다. 맞죠? 4번 답이고요. 다음은 지방의 분해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인데, 자, 지방이 들어있는 거에 라이페이스, 첨가 물질, 라이페이스 없는 것도 있네요. 이런 건 대조군이긴 하죠. 이런 거는 대조군이긴 한데, 쓸개즙 있고 없고, 이건 이제 일부 대조군이긴 하죠.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처리를 했더니 온도는 일정하게 맞춰졌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조작 변인에 해당하는 거고, 요 둘은 이제 통제 변인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분해가 제일 잘 일어나는 거는 이 뭐 쓸개즙하고 라이페이스가 들어가 있으면 제일 잘 일어납니다. 자, 조작 변이는 쓸개즙의 첨가 여부나 아니면 라이페이스의 유무, 그렇죠? 그 다음에 종속 변이는 지방의 분해 정도. 답은 4번 골라야겠네, 그렇죠? 답은 4번 골라야 되겠고, 좀 쳤다 하는데 이거 3점 테스트는 숙제로 내주고, 3점 테스트는 좀 숙제로 합시다. 7쪽에서 19쪽 일단 숙제로 이거 하고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